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총선 이슈들이 묻혔지만 그래도 경남 지역 각 정당과 후보들의 열기는 그 어느 총선보다 뜨겁습니다. 도민의 관심이 코로나19 방역에 가 있는 이때 총선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속으로 정당 간 후보 간 정책 경쟁에서 주목해야 할 경남 사회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안일규 부산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천이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물갈이 폭은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그닥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잡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중앙 수준에서 보면 공천 문제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 일부 중진들이라든지 또 막말 파문 그 의원들은 이 경선도 한번 진행해 보지 못한 채 이 공천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무소속으로 또 출마 선언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조금 복잡하게 또 진행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네. 또 21대 총선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 정당들이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가지고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지금 뜨겁게 진행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경남은 공천에서 물갈이 공천, 쇄신 공천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평하기는 좀 무리가 조금 따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쭉 볼 때 청년 공천이라든지 여성 공천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나물의 거밥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기도 하고 단지 이제 경남에서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조금 큰 이제 파열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올드보이들의 그 기간과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결국 컷오프 당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다시 무소속으로 그 출마 선언을 했고 한 분은 고향이 거창에서 이제 출마를 하고 한 분은 이제 대구로 또 지역구로 옮기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잡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여당에는 이제 김두관 전 지사의 경남 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 처장은 저희가 이슈 토크에 처음 모셨습니다. 네, 예리한 분석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번 경남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경남의 공천 결과는 큰 이변이 없었고 잡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좀 논란이었던 건 사실 초반에 이제 다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그 김태호 전 지사 이 두 분의 공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다수 평론가들이 예측을 했던 김태호 지사의 무소속 출마, 그 홍준표 지사의 대구 이전 출마로 결국에는 일단락돼 버리면서 잡음은 많았지만 후보 예상되는 지역구가 인접해 있는 부산과 달리 큰 변화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공통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경기도 그렇고요. 코로나19로 일단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뭔가 좀 이 상황을 개선시킬 만한 변화, 혁신 이런 거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공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기대가 반영이 좀 된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새 인물이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평을 내리고 싶고요. 일단 쇄신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물갈이 공천이 단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제 면면이 좀 따져보면 물갈이 된 것도 이게 쇄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그 물갈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전직 지사의 그 컷오프를 물갈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을 쭉 보면 현역이 이제 불출마한 곳이고 그 다음에 현재 현역이 부재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제 물갈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다시 이제 공천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선거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도 놓고 그 앞에 그 총선에도 놓고 계속 이제 선거 때마다 놓으신 분들이 또다시 이제 공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쇄신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우리 그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감각과 개혁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이제 부산과 경남 사정을 잘 아는 이런 이제 그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단순 물갈이 공천이다. 뭐 이렇게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쇄신하고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다소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다가 다소 실망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희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소수계층을 대변한 후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지역구 출마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크게 출마하는데 이제 각 당에서도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이쪽 분류해서 찾아서 이제 주로 공천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그마저도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위성정당 문제에 다 묻혀버려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당선권 순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이례적인 케이스 좀 장애인 쪽으로 보였던 최영 교수 같은 경우 민주당 영입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영입 인재 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그 본인의 부정수급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이제 그럼 소수계층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이나 이념정당 특정 현안에 맞춘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이제 특정 정당들이 있는데 이 정당들은 결국 민주당 위성정당의 문제에 사실 다 함몰돼 버려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득표력이 낮아져 버려서 이제 굉장히 원내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네. 점을 봤을 때는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계층의 진입이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일단 내용을 조금 바꿔서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 비판론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경남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조 교수께서는 조금 민감한 질문이지만 두 입장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힘이 실릴 걸로 보고 계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조금 먼저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 집권 여당에게 조금 다소 유리한 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매주마다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 총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 정부 2주 동안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지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확진자 발생수보다 그 퇴원자 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진정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지 않나 뭐 조금 다소 이런 뭐 판단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을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또다시 입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마스크 수급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가계배에서는 그래도 오부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조금 편안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모로 해외에서 우리 그 정부의 대책에 가지고 호평이 뭐 이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그 우리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 또 이란도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역 체계 검사 시스템을 계속 지금 그 본받으려고 따라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사태 같이 정부가 그 국가가 이제 그 위기를 맞으면 재난 위기를 맞으면 그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뭐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각 당 후보들의 정책 대결을 뭐 매번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역시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약집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뭘 유치해주겠다, 설립해주겠다, 어디로 뭐를 옮기겠다 이런 이전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좀 현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공약들 이렇게 쭉 둘러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드셨나요? 전반적으로는 선거가 이제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왜냐면 각 당의 공천이 사실 늦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아직도 초안을 못 잡은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좀 많이 받긴 한데 이제 뭐랄까 지금까지는 공약집이나 당 차원의 공약집, 후보 차원의 공약집 각각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서로 미스매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이제 비용 추계나 예산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지금 네.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법상 불가능한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일부에. 있을까요? 일례로 들면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내세운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린벨트는 중앙정부가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면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공약이 나온 게 있고 이제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마산 지역에 이제 그 공공기관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으나 이미 마산에 이제 새로운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예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주장 반론들이 바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대표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나이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딱 보고 그냥 혹할 정도로 보여주기식에 머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조 교수께서도 이번 후보들 정책 이렇게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눈여겨본 것들이 있을까요? 언론이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깜깜이 선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천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뭐 당 차원도 그렇고 개인 후보자 차원도 그렇고 지금 공약집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가끔씩 확인해 보는데 보면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큰 공약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우리 그 주민생활 밀착형의 그런 가까운 공약들은 아직까지 다소 찾아보기 쉽지 않다. 네. 그러면서 좀 우리 후보자들이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이 또 민심을 공략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내용이 있으면 조금 짚어주실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가장 큰 하도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된 게 뭐냐면 격리병상하고 음압병실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부 환자들은 입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망 환자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고요. 정부는 그래서 이제 전국 그 공공병원을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금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리병상하고 그 음압병실은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료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들 보면 공공병원의 그 병상 확보 비중이 거의 뭐 전체 대비 한 60% 이상이 돼요. OECD가 그 평균 수준을 보면 76%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대 예, 불과합니다. 네. 10%도 넘지를 못해. 딱 10%인데 그래서 최소 20%대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이제 진주의료원이 그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적자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폐쇄가 됐는데 그 진주의료원 재개원 필요성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한층 더 동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부 경남 지역에서도 공공병원 그 지어달라는 이런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확산과 그 정책 민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일 지켜볼 게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마산 공공병원 이야기도 잠깐 앞에서 해주셨는데 민심을 공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잠깐 보여주기식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공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두산중공업노조 그리고 창원상공회의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탈원전 폐기, 정책 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만은 저도 교수님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코로나19 시국에서 지금 당연할 법한 이슈들은 다 묻히고 결국 주된 공약은 첫 번째 의료, 이제 두 번째 소상공인 관련 그 두 가지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병원 음압병동을 포함한 이제 공공병동 지수가 10% 남짓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제일 공약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남권, 부산 경남의 가장 공통된 이슈였던 그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이번에 묻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결국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묻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그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9일에 부산 경남 후보들이 신공항 관련해서 공약을 걸지 않겠다고 사실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당에서도 딱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언급한 후보들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번 후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그 소상공인 관련으로
종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산구에서는 지금 이 문제로 뜨겁거든요. 네. 아무래도 후보들께서 좀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정책이 지방의원과 하는 일이 뭐가 다르냐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조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기성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좀 비난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냐 지방이냐의 뭐 차이가 있지 큰 틀에서 보면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둘 다 이제 의회 구성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주된 임무가 바로 정부를 이제 견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중앙 정부가 하는 일을 잘 견제를 하고 잘 감시를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가 하는 일에 잘 감시를 하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 국민들과 이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억울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이냐 중앙이냐의 그 차원이지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을 우리가 별개로 분리해서 꼭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의 발전이 있고 또 지방의 발전이 있고 이제 중앙의 발전이 있고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각 지역을 대표하시거든요. 각 지역구에서 이제 선출이 되어 나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부 그러니까 그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서 볼 필요도 없고 뭐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을 꼭 이렇게 완전 이분법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뭐 제 소임을 다하면 이런 그 문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바뀌냐 이게 달린 것 같습니다. 경남 유권자가 꼭 점검해야 할 정치권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사실 쟁점이 없는 선거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당의 이제 후보자들의 예비 후보자 공보물들을 보면 거의 다 그 해당 지자체에 이제 핵심 정책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쓰는 네. 후보들도 제법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쟁점을 스스로 없애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 총선의 정치권 쟁점이면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생존에서는 민생이 먼저인데 민생은 두 번째로 가고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생명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병상이 없어서 확진 판정 받고도 대기하다가 이제 뭐 사망하는 환자들이 여러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이를 위한 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정치권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왕왕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네. 근데 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건 사실은 대학병원들이 이제 수익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음압병동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잘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공병원을 어떻게, 국공립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안일규 부산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 모시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정치 분야 이슈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 정치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동치는 정치라는 파도에 경남 유권자들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통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5